고전 산문 9강 수군가 해설하겠습니다. 판소리 사설이에요. 판소리의 대본인데요. 판소리는 어떠한 전승 과정을 거치죠, 여러분? 구전 설화, 배경 설화. 그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가 창작이 되고, 판소리는 또 판소리의 고전 소설로 창작이 되고 나중에 신소설로 이어지는 그 전승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판소리 사설을 낸 다음에 설화와의 뭐 비교 아니면 소설과의 비교 이렇게도 충분히 연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자, 그러면 혹시 수군가는 어떤 내용이죠? 주인공이 누구예요? 별주부죠. 네, 자라. 토끼도 주인공이고, 그치? 그래서 일단은 판소리 사설이기 때문에 이 갈래의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의 구성 요소. 자, 노래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창자. 북치는 사람. 고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극적인 구성 요소는요, 우리 창자와 고수. 자, 그 다음 혹시 창자가 동작을 펼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게요? 비읍 몸동작. 발림이에요. 이렇게 하면 발림. 자, 그 다음에요, 고수가 얼쑤 무엇을 넣죠? 추임새를 넣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이제 공연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창자가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판소리의 창자가 내용을 전달할 건데요. 창자가 전달하는 내용은 창과 안일이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하는 사람이요. 자, 여러분, 창이 뭐예요? 노래. 안일이는 뭐야? 사설, 이야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노래하려면 비트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비트를 고수가 때려박아 줄 건데요. 비트의 종류가 있어요. 혹시 판소리의 가장 느린 장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진양조. 그 다음에요. 이거 모든 장단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다음 중모리, 모리를 중간 정도. 뭐 중중모리, 언모리, 자주해라, 자진모리, 가장 큰 장단, 휘모리. 맞아요. 세박자 두 박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언모리예요. 세박자 두 박자 막 번갈아가면서 쿵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진양조부터 휘모리까지 가요. 그런데 우리 141페이지 교재 본문을 보면 진양, 안일이, 중중모리, 안일이, 언모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래로 해야 되는 부분은 박자를 적어놨고요. 그 부분은 다 뭐라는 거야?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로 풀어가는 부분은 이렇게 안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내고 어떤 공연을 관람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독자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가장 반응이 좋은 공연은요, 이 밀고 당기기를 잘하는 그런 공연이에요. 올리고 웃기는 공연이거든요. 그러려면 풀었다 조였다 얘를 잘해야 돼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긴장과 이완의 반복이라고 해줍니다. 판소리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내는 유료 공연이기 때문에요. 이 긴장과 반복 얘를 잘해야 돼요. 전문성이 있는 공연이잖아요. 그치? 각본을 짜고 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창과 안일 중에 어떤 부분을 긴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얘들아, 노래는 어쨌든 서정이지, 서정. 정서를 집약했지. 그러면 우리가 들을 때 정서가 드러나는 부분이 긴장을 하게 돼요. 얘는 그냥 풀어서 설명해주는 부분이잖아. 그럼 좀 편하게 듣게 돼. 그래서 노래하는 부분이 긴장 플러스 안일 부분이 이완. 이것이 반복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노래하는 부분의 장단을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다른 건 몰라도 얘하고 얘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단 진양조 가장 느린 장단. 자, 얘는 어떤 대목에 썼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장면과 어울리는 박자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장면에서 진양조가 필요할까? 일단 사건 전개가 긴박해. 돼요? 느린 박자 안 어울리죠?
그러면 얘는 어떤 장면에서 쓰냐? 뭔가 이렇게 안에 있는 걸 하소연하고 한탄할 때 그때 늘어지잖아요. 주로 서정적 대목에서 극적 전개가 느슨하거나 서정적인 대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연경관 보면서 예찬하고 이런 부분 있잖아요. 뭐 산수 구경 가가지고 와 여기도 멋있고 저기도 멋있고 하는 그런 서정적인 대목 정서가 집약되는 대목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빨라져요. 그러다가 여기서 휘몰이 장단 얘가 가장 빠른 장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했을 때 뭔가 사건 전개가 긴박하면 전부 다 휘몰이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계속 쓰면 창자 죽어요. 숨이 안 쉬어져. 이렇게 돼요. 너무 힘들어. 얘네 공연 시간 막 어떤 거는 막 완창하는데 막 10시간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힘들어. 못해. 그리고 막 꺾기를 해야 되잖아. 또 단순히 랩처럼 내뱉는 게 아니잖아. 이게 막 이거 꺾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죽어. 그래서 실제로 많지 않아요. 얘들아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빨라. 자진몰이도 엄청 빠른 장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광일처럼 랩을 못해도 그냥 래퍼들이 랩하는 거 대충 들어도 빠르잖아요. 근데 꼭 조광일처럼 빠르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지 않아. 아주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돼도 다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언제 써느냐? 사건 전개가 긴박해요. 긴박한 장면. 그래서 뭔가 극적 긴장감을 주기 위한 그런 장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 다음에 뭔가를 열거하고 나열하고 할 때도 여기부터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지? 근데 뭔가를 열거하고 나열하고 막 하는데 진양조는 안 어울리지. 그러니까 요 박자 따라서 대충 박자가 빨라지면 뭐가 어울리겠다, 박자가 느려지면 어떤 대목이 어울리겠다, 요것만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뭐 다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평가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게 이제 판소리의 그런 구조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는 또 갈래의 특징 중에서 이거 구성 요소 살펴본 거고, 이제 문체적인 특징이 있죠. 특히 있잖아요. 얘가 소설이 되잖아요. 혹시 소설에서 내용을 전달해주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서술자. 그러면 판소리에서는 지금 누가 내용을 전달해주고 있죠? 그래. 그래서요. 요 판소리의 창자는요. 소설의 서술자 역할을 해요. 선생님이 자습서를 보고 내용을 줄줄줄줄 읽어요. 그러면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없어 하겠죠. 마찬가지로 청중들이 사건을 전달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창자, 서술자가 해석해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독자 편에 서서, 그러니까 청중 편에 서서 같이 나쁜 놈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청중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요. 비꼬고 욕하고 설명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래도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에 요것이 많은데 판소리계 소설에, 특히 판소리 사설에 이게 특히 많아요. 바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의 예술 측면에서요. 이 소설의 저술자가 판소리 창자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문체의 특징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는 현대 작가가 있죠. 혹시 미스터 방 기억하시나요? 채만식, 태평천하 기억하시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 채만식 소설에서는 항상 문체의 특징으로 얘가 나오거든요. 뭐냐면 같이 조롱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전지적 작가하고 조금 비교해 볼게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저술자는요. 전지전능한 신이죠.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저술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것을 우리 저술자가 독자와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평적인 시선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모든 걸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판소리의 창자는요. 독자랑 같이 울고 웃는 사람이야. 아이고 그렇지 않아?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같이 험담하고 같이 조롱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전지적 작가에 비해서는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서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수평적인 시선. 뭔지 알겠죠? 독자 편에 서서 같이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편집자적 논평 문제도 만약에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출을 한다 싶으면 얘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인물의 정서에 조응을 하는지. 그래서 인물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편집자가 같이 슬퍼해 주는 거야. 그게 왜냐면 우리도 드라마 보면서 딱 한 장면 나오면 우리 같이 울면서 슬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인물의 정서에 조응해서 같이 슬퍼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참으로 가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정반대 입장에서 놀리고 희화화하고 조롱하는지. 비꼬기를 시전하고 있는지. 그죠? 일단은 그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뭘 하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를 줄 수도 있죠. 여기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과거의 행적을 미리 알려준다든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유료 공연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유료 공연이기 때문에 이 문체의 특징, 이중적인 문체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이중적인 문체가 있느냐. 먼저 노래와 사설이 반복이 돼요. 노래는 문문체, 사설은 산문체. 얘들아, 이 특징은 판소리계 소설까지도 다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 심청전 배울 거거든요. 그 심청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운문체는요, 율문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율이잖아. 그래서 운문체와 율문체는 똑같아요. 얘가 당연히 창 부분이고 얘가 안일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평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자, 우리 판소리의 향유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누구일까? 둘 다야. 조선 후기에 돈 많이 번 평민들이 등장하잖아요. 신흥 상위계층. 걔네가 양반 같은 취미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잡가도 유행하고 판소리도 유행하는 거야. 잡가는요, 민요, 한시, 시조, 뭐 판소리 이걸 다 섞어서 잡가예요. 근데 여러분 조선 후기에 등장한 잡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연친화예요. 그 조선 후기인데 갑자기 그런 걸 왜 노래로 할까? 양반들이 하던 거 나도 하고 싶어서. 조선 전기에 사대부들이 없던 거 우리도 좀 하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마찬가지로 구어체로 한번 설명하고요. 일상 언어, 테라체 같은 걸로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 문어체로 한자어휘, 중국 고사 이런 걸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중적인 언어, 이게 우리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체의 특징.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막 어떤 거 막 비속어도 나오는데 갑자기 막 중국 한자 뭐 사자성어라든지 막 논어를 막 한시를 인용하고 막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중국의 고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확장적 문체. 확장적 문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카푸치노, 발레리노, 카푸치노. 또 뭐 있나요? 트롤 뭐 있죠? 그 다음에 둥둥둥둥둥둥 사후로도 있고요. 자, 내가 이제 너네랑 같이 짜들 하려고 그래. 그럼 어떤 애가 뭐 발레리노, 카푸치노가 하면 여기서 둥둥둥둥 사후로 하고 막 쭉쭉쭉 나와.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왜 연달아서 계속하죠? 이거야. 오로지 목적은 뭐야? 재미. 재미! 방금 너네 조금 웃었잖아. 봐봐, 재미라니까? 꼭 필요해? 지금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데 그 사고로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 안 중요해. 확장적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장면을 길게 늘렸어. 무엇을 위해서? 웃음 보따리를 위해서. 왜? 관객이 재밌어야 다음에 날 찾아줄 거니까. 그래서요. 자, 사건 전개상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적 사건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길게 늘린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재미를 위해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늘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어쩔 TV 저쩔 TV였고 지금은 이제 퉁퉁퉁퉁퉁 사오르고요, 여러분. 그런 하나의 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장적인 문체. 얘는 다른 말로 하면요, 장면의 극대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또 판소리에서 빠질 수 없는 해학과 풍자.
여러분 문학의 아름다움을 이제 나눠 보면은요 어떤 부분에서 이 문학을 읽고 감동을 할까를 나눠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문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특히 골개미 해악과 풍자를 통해 느껴지는 문학의 아름다움을 골개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개미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수군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군가가요 용궁에 있는 별주부가요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용궁에서 이제 육지로 약간은 좀 이런 전기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도 공간의 상징성이 있어요. 용궁은요 지배층의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육지는요 평민들이 좀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민들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피지배층의 공간이죠. 피지배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꼼짝 못하던 토끼가 여기 와가지고는 이제 도망가고 막 놀리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간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의식 또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줄거리는 다 알 테니까 이거 읽기 전에 주제만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토끼 입장에서 별주부 입장에서 주제가 뭐가 될까요? 일단 별주부가 왜 토끼 잡아온 거야? 누굴 위해서? 그러니까 한 글자로 충이 충심. 별주부의 충성심이죠. 그래서 양반들이 좋아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토끼 입장에서는요.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괜찮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어? 죽을 뻔했지? 네. 그런데 이 부분도요. 우리 아니 멀쩡한 토끼에 간을 내놓으라는 건 그냥 죽으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배계층의 이 피지배계층에 대한 억압 이것도 비판이 그 주제가 되거든요. 우리 그 용왕 입장에서요. 그런데 그 탕가놀이의 그런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혜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이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 이것도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지배계층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지혜 인기응변을 통해 벗어나잖아. 이것도 토끼 입장에서 주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아니 애초에 그 말을 믿냐? 용궁으로 왜 내려간 거야 애초에 그치? 아니 멀쩡한 그냥 평범한 이 토끼를 용궁에서 갑자기 소물 두고 찾아와가지고 좋은 벼슬을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욕망에 대한 경계, 욕심에 대한 경계, 헛된 욕심에 대한 경계까지 이 토끼의 주제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용왕 이거는 지배계층 억압 비판 헛된 욕심이죠. 얘도 욕심에 대한 경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살겠다고 병 걸리면 대충 치료나 하지 이상한 미신 믿어가지고 간을 먹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경계와 이 억압에 대한 비판 의식을 우리가 주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수군가를 보겠습니다. 안일이 사설 부분이에요. 별주부가 화상을 받아들고 생각하니 자 별주부가 이제 용궁에서부터 나올 거거든요. 별주부가요. 혹시 집에서 자라 길러보신 분? 이야 자라 길러보신 분? 모기 봐. 자라 길러보신 분? 안 길러봤어요? 거북이가 목을 쭉 빼잖아요. 되게 징그러워요. 왜 징그러운지 아세요? 생각보다 목이 너무 길어. 진짜 목이 너무 길어. 목이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싶어요. 그래서 목이 쭉 나와. 얘들아 화상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자 토끼 육지에 가서 얘가 육지에 나가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육지에 가서 토끼란 놈의 간을 네가 찾아오길 바란다 해가지고 얘가 그림을 하나 받았겠죠. 여기에 귀여운 토끼 얼굴이
있다고 해봅시다. 응? 토끼가 이렇게 사진이 있어. 네. 이게 화상이야. 그러면 사진을 가지고 찾아서 토끼란 놈을 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을 가져가야 돼. 근데 어떻게 가져가지?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진. 어디다 넣어야 물이 한 점 안 묻을까? 물 묻히면 없게 녹을 테니까. 생각도 못해요.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턱 화상을 놓고 보니 아하, 여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목을 길게 빼어 목덜미에다가 화상을 놓고 보니. 그래서 얘가요 생각을 한 거죠. 요걸 어디에다가 숨기겠다?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돌돌돌돌 말아서 내가 목이 기니까요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숨길 수 있게 여기다 이렇게 꽂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라의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지혜가 나타나 있죠. 그죠? 목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신체적 특징 이용 적으세요. 신체 특징 이용. 그래서 자라가 여기다가 이 화상 그림을 숨겨가지고 이제 토끼 그림을 숨겨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자, 이만하면 수로말리를 무사히 다녀와도 물 한 점 묻을 일이 없겠구나. 용과 함께 하직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니 별주부 모친이 세상 간다는 말을 듣고 한번 만류를 해보는데, 자 이제 얘가 용궁에서 욕지로 떠나는데요. 가족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모친의 반응. 별주부의 모친 떠나는 별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근데 여기 말투 잘 보세요. 한 번 말교를 해보는데 약간 그 한 번이라는 어감이 슬쩍 떠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여봐라 주부야. 여러분 무슨 장단이에요? 진양로. 지금 별로 긴장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그죠? 여봐라 주부야 여봐라 주부야. 이것 봐 얘들아. 문문체 딱 느낌 오시죠? 네? 글자 수가 반복되거나 이렇게. 네가 세상을 간다 하니 무엇하러 가려느냐. 3대 독자니 아니냐. 장탄식 병이든들 네 알들이 구원하며. 구원하다 병간호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 네 몸이 죽어져서 오이연의 밥이 된들. 오이연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육지 나가서 까마귀의 밥이 된들 누가 손뼉을 두드리며 휘어이 날려주리가 누가 있더란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위험에 빠져도 구해줄 사람 없다는 거죠. 휘어 뭐예요? 음성상징어. 가지 마라 주부야. 가지를 말라면 가지를 마라. 세상이라 하는 데는 수중인간이 얼른하면 잡기로만 미주를 한다. 얘들아 수중인간이 물속의 생명체죠. 그러니까 육지는 이 물속의 생물이 나타나면 잡으려고 만든다. 그거 맞는 소리죠. 그치? 물고기가 기어나왔어. 그럼 우리는 얼씨구나 하고 잡겠지. 그죠? 옛날에 너희 부친도 세상 구경을 가시더니 심리사장 모래 속에 속절없이 죽었단다. 에이, 부친도 죽었대요. 못 가느니라 못 가느니라. 나를 죽여 이 자리에다 묻고 가면 네가 세상을 가지만은 살려두고는 못 가느니라. 주부야 위방불에 가지를 마라. 위험한 곳에 가지를 마라 라고 주석 달려 있습니다. 자 이제 안일이 사설분이에요.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 있사오리까. 여러분 여기 괄호하세요.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풍파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모친이 만류를 했죠. 가지 말라고요. 마치 그런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제 시험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뭐 오늘 하루만 뭐 이렇게 핸드폰 한 10시간 하고 그 다음부터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자 엄마가 슬쩍 떠봤어요. 그럼 여러분 정답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고마워 엄마. 이제부터 10시간만 놀아볼게. 이거야? 이거야? 그럼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무슨 소리야. 공부는 오늘부터 해야지. 핸드폰 엄마 갖고 있어. 이게 정답이지. 그러면 아이고 역시 우리 아들 우리 딸 아이고 공부하는 자세가 훌륭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엄마가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떠본 거야. 그랬더니 보세요.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이것 봐. 그러니까 알았는데 충성심을 한번 슬쩍 떠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 충심 한번 떠봄. 충심 슬쩍 떠봄. 충심 테스트라고 저. 그래서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내 지기를 위하여 만류를 하였구나. 줄치세요. 지극한 뜻. 그게 지기예요. 너의 지기를 보기 위해 만류를 하였구나. 그러니까 만류한 목적은 뭐예요? 만류를 가장한 사실은 시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훌륭하게 통과했죠. 네, 그래서 기분이가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어요?
별주부의 충심이 강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친의 만류를 통해서요. 네 충심이 그러할지론데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들어와 부인의 손길을 잡고. 자, 이번에는 부친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인의 반응. 별주부 마누라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상의 백발 모친 기체 평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었소. 일단 이제 효심이 있으니까 이제 엄마 잘 부탁한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별주부 마누라가 울며불며 나오더니 자, 이번엔 중중몰이에요. 중중몰이. 박자가 조금 빨라졌죠. 그래서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말리 청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잊고 가는 것이 있네. 무엇을 그다지 못 잊어요. 군신유의 장안 충정 조정 사직을 못 잊어요. 규중의 젊은 아내 절행지사를 못 잊어요. 여러분 군신유의 일단 별주부의 충무시 한번 선칭찬 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다. 규중의 젊은 아내 즉 나의 절행지사 절개와 지조를 잊지 마라. 한마디로 떠나는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죠? 절개를 다짐하는 거예요. 내 걱정 마라.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잊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절개. 그러자 아니 그 말을 방불어나 뒤 진털밭 남생이가 흠일세. 이거 무슨 뜻이죠? 남생이가 뭐예요, 여러분? 자라 사촌이죠. 네. 거북이 자라 사촌이잖아. 그치? 남생이 거북이. 그러면 그 말은 뭐 방불하나 그 말은 뭐 믿겠으나 누가 걱정이 돼? 저 옆집 아저씨가 걱정일세 이런 뜻이잖아요. 얘들아.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뭘 의심해? 다른 날까 의심하잖아 얘들아. 오랫동안 자리 비우니까 뭐 수금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남생이를 의심한다라는 것은 이제 부인이 절개를 다짐하는 부인에게 이제 다시 부인의 바람을 걱정하는 거죠. 바람 날까 걱정하는 거고. 아니 우리 마누라가 걱정인가? 딴 놈들이 걱정이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마누라가 너무 예쁘니까 저기 옆집 그 남생이가 꼬시러 올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걱정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현실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약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육지로 이제 나왔어요. 별주부가 한 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여 화상을 피어들고 이제 그림이랑 확인해 보는 거죠.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기 앉은 게 토생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말리를 아래턱으로 밀고 와서 아래턱이 빳빳하야 토자를 호자로다가 한번 불러보는데 저기 주둥이 벌근하고 얼순덜순한 게 토생원 아니오. 여러분 여기 원래는 토생원 아니오 해야 돼요. 여러분 생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과거 시험을 볼 때요. 이제 지방에서부터 1차 시험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한양까지 올라오잖아요. 근데 지방에서 과거 시험 서류 전형 합격하면 그냥 생원이에요. 양반은 근데 무조건 과거 시험에 응시하죠. 그러니까 양반은 그냥 다 생원이에요. 양반인데 과거 시험 안 본 양반이 어딨어요? 응시는 하잖아, 응시.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양반을 부를 때 호칭이죠, 호칭. 생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여 불러주는 거죠. 여기 되게 웃긴 장면인데 얘가 원래 토생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토생원을 호생원으로 잘못 불렀어요. 왠지 아세요? 아래턱으로 밀면서 계속 이렇게 헤엄쳐서 온 거야. 턱이 뻐근해서 토생원 아니오. 토가 발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호생원 아니오 이렇게 된 거예요. 발음이 센 거야. 이거 언어 유희예요. 뭐죠? 발음의 유사성이죠. 장면이 이거 해학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토생원을 호생원으로 이게 말은 지금 토였는데 토가 아니라 호생원 아니요 라고 불러준 거죠.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산 중에 호랑이가 생원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겨 듣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육지동물들은 다 명예욕이 있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어머 나 생원이라는 호칭은 처음인데 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언몰이 더 빨라졌어요.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범 내려온다.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수금가의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범이 내려옵니다. 그 장면 박자 생각해봐. 빠르지? 네.
엇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가 왕자만 들어주면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좀 날씬한 호랑이네. 자, 어쨌든 호랑이가 내려왔어요. 송림 깊은 곳로 한 짐승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꼬리는 잔뜩 한 마리 넘고 동이 같은 뒷다리, 전통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엄동설한 백설경으로 잔디뿌리 왕모래 좌르르르르르 음성성 찍어 해치며 주홍잎 떡 벌리고 자라 옆에가 우뚝 서 흥행흥행 하는 소리. 산천이 뒤었고 땅이 툭 깨진 한듯 자라가 깜짝 놀라 몸을 훔치고 가만히 없었을 때 여러분 자 요 부분에 나타나는 표현 방법 뭐뭐 있을까? 이거 일단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역동적인 장면을 드러내고 있죠. 또 하나 묘사, 과장, 역동적, 열거 이런 거 있죠. 그 특히 호랑이의 외양 묘사도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얘가 여기 육지에 등장했을 때 이 호랑이 범 내려오는 장면 이거 필요해요? 지금 토끼 만나야 되는데 이거 극적 전개가 느슨해지는 장면이죠. 그쵸? 그런데 왜 이 부분이 필요했을까? 장면의 극대화. 이 범 나오는 부분 자체가요. 이 범 내려오는 부분 자체가 이 범이 내려오는 부분 자체가 범에 등장하는 이 범씬 이 부분 자체가 다 이거예요. 장면의 극대화를 위한 장면. 뭐 이렇게 뭐 자세히 호랑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그냥 표현이 재밌잖아. 말장난하면서.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장면. 그 다음에 자라가 깜짝 놀라서 이제 있었는데요. 자, 안일이분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누워버린 새똥 같은 것밖에 없지? 자, 여기는 새똥? 얘가 이렇게 목을 움츠렸잖아요. 그래서 쏙 들어갔겠지. 야, 그걸 보고 어머 이거 뭔 똥이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게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아무 대답이 없으니 하느님 똥인가 보다. 하느님 똥 먹으면 만병통치한다더라. 여러분 이거 똥 얘기잖아요. 뭐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이게요. 해악성입니다. 네, 똥 얘기하는 부분은 웃기려고 작정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재미가 없겠지만 해악성이 두드러진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똥 부분, 하느님 똥 부분. 자 이제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 억센 발톱으로 자라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겨우 입뿌리만 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숨었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먹으려고 하니까 여기 이렇게 앞발로 딱 잡은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입만 조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통성명 합시다. 호랑이 깜짝 놀라. 으이크 이것이다. 너로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을 지키는 호생원이다. 너는 명색이 무엇이고? 네 저는 수국 전옥 주부공신 4대소 별주부 잘하라고요. 지금 얘가 수궁에서의 벼슬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쫄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호랑이가 잘하란 말을 듣고 한번 놀아보는디 지 벼슬을 밝혔어요. 자 중중문이 더 빨라졌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윤회 평생 원하기를 왕배탕이 원이더니 왕배탕이 뭐게요? 맞아요. 자라탕입니다. 그 자라라고 하니까 나 자라탕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만났으니 맛 좋은 진미를 비어 먹어보자.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나 잘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나 두꺼비요? 이 부분 뭐예요? 맞아요. 해학적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를 위해서 사건 전개일 필요 없지만 그냥 웃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장면들을 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꺼비 여기서 지금 둘의 대화를 노래로 하고 있죠. 여기 대화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꺼비 거기다 거짓말 적으세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죠. 그랬더니 호랑이의 반응. 네가 두꺼비면 더욱 좋다. 너를 산채로 불에 잘라 술에 타먹었으면 만병 회춘명이야기라. 두 말망을 먹자. 으르르르르르랑. 자라가 기가 막혀. 아이고 이 급살 맞을 것이 동의보감을 살아서 먹었지 먹기로는 드는구나. 이렇게. 자 이제 안일이 별주부가 한 꾀를 얼른 내고 목을 길게 빼어 호랑이 앞으로 바짝 달려들어. 그래서 별주부가 여기서 또 위기를 몰만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말했거든요. 나 두꺼비요?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뭐하게? 목 공격하기. 목을 쭉 뺀 거야.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신체적인 특징 이용함. 첫 번째 거짓말로 몰만하기.
목 나가 목 나가.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뻗는 것도 아니고 목을 쭉 뻗은 거죠.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듯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과장 어찌 그리 목이 들락날락 뒤움치기를 잘하시오. 오 내 목의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여러분 가장 긴박한 분 휘몰이 장단 되겠습니다. 휘몰이 우리 수국태락하여 천역한 기와집을 내 솜씨로 올리려다 목으로 차곡 떨어져 이 모양이 되었으니 명이더라 부른즉 호랑이 세계가 좋다 하기로 돌이랑 귀신 잡아타고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일찍 호랑이냐 쓸개 한 번 못 주겠다. 돌이랑 귀신 개 있느냐 비수검 트는 칼로 이 호랑이 배 갈라라. 이거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예, 야 나 사실 귀신이랑 함께 호랑이 잡으러 왔어. 내가 지금 목이 이렇게 빠지는 병이 걸렸는데 이 목 빠지는 병 고치려면 호랑이 간 먹어야 된대. 이거 뻥이죠. 그러면서 귀신 안 보이는 존재를 이용해서 위협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위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호랑이 다리를 꽉 물어버렸어. 땡 놀아놓니 호랑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압록강까지 당동했겠다. 얘들아 여기서 도망갔는데 저기 의주 압록강까지 도망갔대. 무슨 법이야? 과장. 어이쿠 그놈 참 용맹 무서운 놈이로다. 아이고 나나대니 여기까지 왔지 다른 놈이었으면 영락없이 꼭 죽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두꺼비 파리를 물고 생각나죠? 네. 자기 합리화하는 부분 허, 장, 성, 세 적으세요. 그래서 해학적인 거예요. 호랑이라 하는 것은 산중의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정성을 보기 위해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목욕제기하고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더라. 지금 이거 오히려 이 호랑이의 출현을 더 기대감, 자기 좋을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좋은 일이 있을 건가 보다 하면서 정성 들여서 제사까지 토끼 만나기로 제사를 지내보는 부분 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풀고 선택지 꼭 공부하세요. 네.